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방송의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법상에서 보면은 이 방송의 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되는 사항에 대한 방송의 종류, 그다음에 분량, 그다음에 그 방송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배정해서 배열해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방송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방송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광의에 넓은 의미로 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 방송사 측의 어떤 그런 방송의 목표 또는 기본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제작하느냐, 제작하는 행위까지를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방송의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고 무엇을 방송할 것인지 하는 걸 편성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작하는 행위까지를 모두 포괄해서 넓은 의미에서 방송의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말하자고 한다고 하면 방송사의 그 하는 일에 방송사의 핵심적인 일이 편성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 뽑아내서 이거를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창의적으로 가공하고 정리하고 배열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작업, 이거를 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송사에 편성되는 모든 요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 상학적인 요소이고 하나는 형이 하학적인 요소입니다. 형이 상학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형태 이상의 것, 형태가 없는 것이죠. 형태 이상의 것이면서도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고 그러면 방송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 목표라든가 또는 각종 법률이라든가 또는 뭐 도덕, 이념, 또 사회적 관습, 시청자 취향,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뭐 제작 노하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형태는 없지만은 편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형이 사학적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형태가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건 형이 하학적인 요소죠. 형이 하학적 요소 뭐가 있을까요? 우선 형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작 인력,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이 학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의 어떤 목표라든가 뭐 이념, 경영층의 어떤 그 방송 지침, 그리고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 경비 이런 것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편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살아가는 밝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의욕과 또 행복, 용기, 보람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방송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사 PD 하면은 그 방송 프로그램 뭐 연예인들하고 뭐 이렇게 뭐 쇼를 만든다든가 드라마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방송을 직접 제작하는 PD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방송에는 그 방송 제작하는 PD뿐만 아니라 방송 편성을 주 업무로 하는 PD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제작하는 파트와 방송을 편성하는 파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권한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방송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방송 편성에 종사하는 PD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상위 부서는 아니지만은 방송 편성을 하는 PD들이 방송 제작하는 부서에 조금 그 뭐 가까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 좀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편성과 제작을 좀 구체적으로 또 이것을 좀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몇 가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를 말하러 한다고 그러면 스포츠 감독과 선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편성이 감독이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전을 짜고 지휘하는 것은 감독이죠. 그리고 직접 경기를 하는 것은 선수들이죠.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은 제작 PD들이고 그것을 지휘하고 계획하고 이러는 거죠.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또 상대 방송사들의 정보를 탐색을 하고 또 뭐 선수들이 잘못하면 선수를 교체를 하는 것도 감독의 권한이죠.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이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선수를 교체시켜 줘야 되겠죠. 프로그램 PD를 바꿔줄 수가 있겠고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뭐 스포츠에서도 감독이 잘못하면 뭐 게임에 졌다. 그러면 선수들보다는 감독 책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편성에서도 방송 프로그램이 뭐 시청률이 아주 나쁘다. 경쟁 방송사와 경쟁에서 아주 뭐 형편을 줬다.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편성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다른 비유를 하자고 그러면은 구슬과 먹거리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구슬이라고 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뭐 어쩐다고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하나의 편성을 거치지 않은 단위 프로그램들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작품이지 방송은 아니죠. 따라서 이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구슬 하나하나를 이렇게 꿰어드시지 이렇게 구슬의 색깔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모양에 따라서 배열을 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편성에서는 프로그램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것의 내용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배치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슬과 먹거리의 관계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만 하나의 예를 더 들자고 그러면은 나무와 숲이다. 개개의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무들이지만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방송사의 어떤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지만은 그 방송사의 방송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획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송 기획이라고 하죠. 보통 방송사에서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개편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편할 때.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다 좋고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시청률도 안 나오고 다른 방송사와 경쟁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뭐 형편없이 진다. 이런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겠죠. 뭐 하여튼 너무 오래되고 낡고 좀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예 바꾸거나 또는 좀 내용을 좀 교체시킨다든가 MC를 교체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들을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획은 편성사들이 편성 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작사에서 직접 기획하는 데라고 합니다. 또는 외주 제작사들 기획사 같은 데서도 제작을 기획하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엇을 방송할 것인가를 결정은 누가 해요? 편성이 하는 겁니다. 편성이 책임이니까요. 물론 제작하는 것과 방송은 두 가지 큰 축이긴 합니다. 축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가장 그 방송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편성에서 담당을 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작 파트라든가 또는 이 다른 외부 제작사라든가 이런 데서 기획안을 내더라도 그거를 최종 결정하는 기획사죠. 따라서 방송사에서 이 편성에 가지는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편성이 방송의 중심이다. 컴퓨터로 말하면 중앙 처리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CPU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편성에서 최고 경영자의 경영 방침, 목표, 방송사의 경영 목표
이런 것들이 기획 단계부터 편성으로 모아지고 이런 그 경영 방침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이사학적인 요소, 형이하학적인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편성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선 방송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영장이 맞습니다만은 방송 기획이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이 방송 프로그램의 그 여러 가지 그 기획, 그래서 세상의 움직임이라든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걸 종합해가지고 연간 기획도 짜고 월간 계획, 주간 계획, 뭐 정기 특집, 뭐 그다음에 월발 특집, 뭐 설 특집,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집까지 모든 것들이 다 편성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편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그 방송사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총괄하는 업무를 편성 파트에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작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작부서를 지휘를 하죠. 제작부서를 편성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 단계에서 결정이 되면 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제작하는 그 파트를 누가 제작을 하라 어느 파트에서 제작부서 어느 파트에서 누가 담당해라 이런 것까지도 편성실에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작을 할 때 들어가는 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 돈 이런 것들을 전부 배상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방송이 나간 다음에 시청률 시청률을 관리하는 것들도 이 편성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편성 관리 쪽에서. 그래서 이 방송사의 방송 관련 업무는 전부 편성실에서 지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성부서의 편성부서장이 결국은 방송에 관한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 6시에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아침 새벽 첫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애국가가 나가고 이 뭐 방송 책임자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올 때 그게 편성본부장이에요. 보통 편성본부장이 이 방송 편성과 이 편성 전체 책임자는 총괄 책임자는 편성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편성 파트가 결국은 방송에 관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이거 뭐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나 또 일본 같은 경우 또 상업 방송일 경우에는 이 편성 권한과 편성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편성에서 밀리면은 편성 책임자 금방 파이어예요. 자리 보장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편성에서 성공을 해서 시청률이 막 엄청나게 뛰었다. 상대 경쟁사를 확 눌러버렸다. 연봉이 뭐 대단합니다. 우리가 저 천문학적인 그런 연봉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방송 제작의 전체적인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총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책임을 주는 만큼 그만큼 권한도 주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그런 그 연봉에서도 큰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송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그램 확보하지 않으면 편성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사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방법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외주 제작사에 프로그램을 맡겨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세계의 아주 유명한 방송사라든가 제작사에게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거기 방송에 제작하는 데 참여를 해서 국제 공동 제작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 4번째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 소프트웨어 권리를 확보하는 것.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겁니다. 직접 기획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창조적인 작업을 프로그램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어의 유형을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고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순수한 아이디어형입니다. 순수한 아이디어. 지금까지 방송이 한 번도 된 일이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일인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이게 아직까지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 보면은
옛날에 누군가가 했던 것 아니면 이미 다른 방송사에서 다른 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아주 순수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일은 극히 참 힘들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고 뭐 시청률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이거는 참 대단히 참 어렵긴 하지만은 참 그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원작형입니다. 원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드라마로 본다고 그러면 문학성이 높은 그런 소설을 드라마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에 그 KBS에서 한참 그 유행을 했던 TV 문학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단편 드라마가 있었어요. TV 문학관. 지금은 없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대하소설 토지를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한 두 번 정도 박경희 선생님이 만드는 거죠. 두 번 제작을 한 일이 있고 요즘 그 신간 소설 같은 데서도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 해서 편성 쪽에서는 그 전담적으로 그걸 찾는 그런 직원들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작가나 소설이 지명도가 아주 높을 경우에는 이 드라마가 채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두 개 이상의 원작을 줄거리를 묶어서 만드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유명 작가에게 바뀌어서 오리지널 그런 원작을 만들어서 드라마 제작을 위한 오리지널 뭐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권리형입니다. 권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프로야구 미국의 프로야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스포츠 중계는 중계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그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방송할 수가 없죠. 큰일 나죠. 그냥 무단 방송을 했다가는. 그래서 그런 그 스포츠 중계라든가 뭐 큰 이벤트를 방송으로 만들 때에도 그것도 그 이벤트를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문화행사나 스포츠가 활성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그냥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 방송사가 스스로 이런 그 스포츠나 문화행사 이벤트 같은 거를 기획을 해서 자기가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걸 바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탤런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기가 대단히 높은 그런 탤런트를 확보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탤런트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인기가 높은 그런 탤런트를 확보하면은 그 확보하는 순간 시청률이 보장된다 그거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 인기 탤런트를 잡는다. 출연 성장을 바란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일단 그런 그 인기 탤런트의 출연 약속을 받으면은 그 탤런트의 이미지라든가 그 연기하는 성격 여기에 맞추어서 작품을 기획해서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탤런트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시간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청률이나 그 시청자 생활 시간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그 시청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시간대를 조사를 해보면은 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의외로 TV 채널을 새벽에 돌린다. 그럼 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새벽 시간대에 만들어서 편성하는 거,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이런 시청률도 조사를 해보고 요즘에 뭐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달라졌다. 뭐 무슨 다른 뭐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환경의 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무슨 생활 그 시간 리듬이 어떻게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리메이크형입니다. 리메이크는 말 그대로 과거에 방송이 됐던 내용을 다시 각색을 해서 작품화하는 그런 것들이죠. 아까 박경림 선생의 토지가 드라마가 됐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토지가 두 번이나 방송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라든가 무슨 청춘의 덫이라든가 뭐 장희빈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그다음에 춘향전 뭐 이런 드라마들은 단골로 그 작품의 소재가 되고 드라마가 방송이 되는데 그 방송 될 때마다 옛날 거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재미를 보여주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것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방송을 만드는 프로그램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조합형입니다. 조합형, 컨버전스예요. 컨버전스, 융합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 융합이 대단히 유행이죠. 두 개 이상의 다른 장르를 융합을 해서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을 기획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조합을 해가지고 다큐 드라마를 만든다든가, 뭐 다큐 드라마 또는 드라마 다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는 버라이어티 쇼에다가 어떤 그 미니 드라마를 만들어서 끼워 넣기를 해준다든가, 뭐 토크 프로그램에다가 요리를 끼워 넣기도 하고 드라마와 토크를 결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조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만드는 방법이 대단히 그 많죠. 포맷을 여러 가지 포맷을 같이 만들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그 탈 포맷, 탈 장르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방형입니다. 모방형은 기존의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그걸 모태로 해서 시청자 입맛에 맞게 바꿔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나가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거나 변형 또는 각색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히트가 된 프로그램들을 모방해서 탄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아이디어를 위해서 남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각색을 하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걸 그대로 베끼면은 그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청자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죠. 도덕성 의심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히트 프로그램의 기본 그런 포맷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좀 가미를 시킴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그것도 훌륭한 기획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 정신이고 도전하는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틀에서 깨어나고 때로는 파격적인 이런 시도를 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두 번째는 외주 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외주 제작. 그래서 외주 제작이라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 우리는 1991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방송사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프로그램 제작 스텝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자기들이 제작한 건 자기들 송출 그 방법으로 해서 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고 그러면은, 이게 그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무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예요. 두 번째로 돈을 버는 방법이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걸 해외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지금 무기 다음에 많은 거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을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파는 거죠. 그 텔레비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특히 영화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여러분들 그 한 편 제대로 만드는 거 여기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돈 엄청나게 주고 사와야 돼요. 근데 그 우리나라만 수출합니까? 전 세계로 수출하니까 잘된 문화 콘텐츠 하나만 만들면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드라마가 됐든 뭐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드라마 영화를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뭐 다른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소스로 여러 가지로 뭐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무슨 뭐 드라마를 뮤지컬로 만든다든가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완소 이거 할 때마다 돈이 저작권료를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방송사에 자기들만 몇 개 되지도 않은 공중파에서 KBS, MBC, SBS 몇 개 되지도 않은 방송사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외부에서 만드는 것을 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 방송 콘텐츠, 드라마가 됐든 뭐 쇼가 됐든 콘텐츠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저변이
제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을 타파를 하고 이런 문화 콘텐츠,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저변을 확 넓혀주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너희들이 직접 만든 거 말고 외주 제작사에서 만드는 거를 반드시 몇 프로 이상, 법에서 정하는 몇 프로 이상을 사다가 방송을 틀어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외주 제작법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이 외주 제작에 관한 그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91년에는 딱 3% 이상을 방송사에서 써라. 너희들이 방송하는 전체 방송 시간 분량의 3%만은 반드시 외주 제작사에서 하다가 써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은 40% 이상을 쓰도록 너희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나 국내에 있는 외국이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기획사나 외주 제작사라든가 뭐 다른 데서 제작한 그런 콘텐츠를 방송에서 활용해라라고 하는 강제 명령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 그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40% 이상 거의 다요. 거의 절반 이상을 전부 다 외주 제작사에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 더 돈이 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체 제작을 하려고는 그만큼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용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노조도 결성을 하죠. 그 인건비도 엄청 들어가죠. 월급도 많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식구들이 그 뭐 전기도 써야 되고 화장실도 써야 되고 물도 써야 되고 기타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프로그램 몇 개 넣으면 더 잘 만들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고 요새는 법으로가 아니라 하지 말래도 뭐 그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주 제작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냥 뭐 프로그램 전체를 다 이렇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뭐 하나의 그 큰 프로그램 한 꼭지 한 코너만 제작을 맡긴다든가 뭐 조명만 맡긴다든가 또는 음향 카메라 뭐 그런 것들만 외주를 준다든가 뭐 차량만 이렇게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아웃소싱 시키는 것들이 전부 외주 제작의 범주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프로그램이 뭐 월화수목금이 나간다 그러면은 윤본제로 어떤 그 제작사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방송을 한다든가 몇몇 프로덕션이 연합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외주 제작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수도 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빅히트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1990년대만 하더라도 뭐 목욕 탐진 남자들 겨울연가 뭐 윤석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계절을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봄의 왈츠, 여름 향기,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게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특히 겨울 연가 같은 것은 일본에서 빅히트를 쳤어요. 돈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벌었습니다. 그거를 뭐 그런 프로들.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방송됐던 뭐 넝쿨당이라고 해가지고 넝쿨책 굴러온 당신 엄청난 히트를 쳤죠. 그다음에 2016년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것들 등등 하여튼 최근까지 빅히트를 쳤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외주 제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양한 장르들이 지금 그 외주 제작에 되고 있는데 최근 각 방송사에서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의 한 80% 가까이가 전부 다 외주 제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거의 30% 이상이 외주 제작으로 만들어져 있을 만큼 대단히 외주 제작이 성공적으로 좀 되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외주 제작의 장점을 잠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외주 제작의 장점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선 제작원이 다양화된다는 것이죠. 방송사에 있는 PD 몇 명이 이렇게 끼리끼리 만드는 방송사 스태프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참 시청자의 서비스할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곳에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방송사 선택을 하니까 다양성 면에서도 대단히 좀 방송사가 만들 때마다는 차별화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획과 제작의
경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시스템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과점 체제로 해서는 그런 경쟁이 안 나타나죠. 한들끼리 만들고 앉았으니까. 그러나 이 외주 제작사에다 맡기게 되면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의 경쟁도 되고 또 외주 제작사끼리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런 드라마 아이디를 갖고 와봐라 하면은 방송사의 이 채택이 받으려고 많은 그 기획사들이 막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획안을 제출을 해요. 그럼 방송 편성실에서 그걸 보고서 제일 잘 된 걸 제일 잘 되면서도 제작비를 좀 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채택을 하는 것이죠. 서로 경쟁을 붙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좋아질 수가 있겠고 제작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쓸데없이 몸집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송사들은 몸집을 축소시키고 또 많은 제작사들이 육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제작사들을 자꾸 키워줄 수가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작사들이 국내 방송사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사에도 프로그램을 납품을 하고 이러면서 외화도 벌 수 있는 그런 토전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게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동성과 과감한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송사들은 말이죠. 그거 뭐 위에 뭐 차장, 부장, 국장, 뭐 본부장, 뭐 위에 뭐 이사, 뭐 올라가려고 그러면 말이죠. 굉장히 그 결제도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그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금방이죠. 저기 사장이 PD가 직접 자기가 PD가 사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작가나 뭐 몇몇 사람 데리고 하니까 프로그램 기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냥 몇 명이 그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기동성 있게 위에 결제 안 받고 위에 사람들은 지시 안 받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모험적인 거예요.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게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과감하게 기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작 투입 요소를 절감할 수 있다. 경쟁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작비, 장비, 시설들을 가능하면은 절감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작비가 절감이 된다. 방송사에서 만들 때에는 그 힘들죠.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그냥 네 돈 있냐 내 돈 있냐 막 하고서는 막 쓰는데 특히 KBS 같은 공영방송 그런 것은 주인 없는 회사잖아요. 어떤 그 사장이나 무슨 뭐 저 직원이나 다 똑같은 월급쟁이들이고 사장 그 2, 3년 하면 길어야 3년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막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에서 만들 때는 그 돈 진짜 굉장히 아껴 쓰잖아요. 그래서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아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작비 방송사에서는 조금만 주려고 하고 외주 제작사에는 좀 많이 달라고 그러고 외주 제작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대가 아주 무슨 뭐 시청률이 안 나온 시간대에 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작권을 막 그냥 그 방송사에 다 가져가고 프로덕션을 안 준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방송사에서 지금 외주 제작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편성에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세 번째 방법은 국제 공동 제작입니다. 두 나라 이상이 있는 방송사가 서로 공동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이죠. 이런과 같은 그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소재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방송사에서 많이 채택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국제 공동 제작의 장점 우선적으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 5개사가 하면 20만 달러씩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소재가 있을 경우에 그 나라의 방송사와 같이 제작을 하게 되면은 접근이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제작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노하우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가 있겠고, 특히 그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또 국가 간의 문화 교류도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선장이 둘이라는 얘기죠. 이쪽 나라에 있는 그런 PD나 이쪽 있는 나라 PD 서로 다른 그런 제작 노하우가 있다든가, 어떤 번호 관점이 다르다든가, 뭐 녹화 방식이 또 다르다든가, 또는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른 측면에서 좀 갈등이 있을 경우에 자칫하면은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국제 공동 제작의 또 하나 방법은 제작비 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이 되면 그만큼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단 기업이 또 돈을 내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모험성이 있죠. 만약 그 프로그램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제작비 낸 거 다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제작비를 선납으로 할 경우에는 그 방송사의 제작 능력을 검증된 그런 방송사를 채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라든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공영방송사죠. 제작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실제로 그런 BBC하고 KBS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런 그 공동 제작을 했어요. 2012년 최근에 2012년에 더 프로즌 플래닛이라고 하는 7부작도 한 게 있겠고, 또 94년에 10부작으로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것도 같이 만들었고, 19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방송됐던 26부작 TV로 보는 20세기의 희망과 절망 26부작을 그 KBS에서 일부 제작비를 내고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에 받아왔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작이 능력이 뛰어난 기획사나 방송사를 채택을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그 대형작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 방송사 여러 공동 제작사가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방송사들이 참여를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방송사마다 완제품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 10개의 나라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완제품 10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0개의 나라에서 방송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코로나 막 그런 어떤 그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주제로 해서 각 나라별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학교 뭐 여러 가지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통된 주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각 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면은 그만큼 방송사 돈 안 들이고도 많은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02년에 KBS하고 NHK, 독일, 미국, 호주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슈퍼 티처스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해서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방송사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분할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참 드물긴 해요. 그런데 이제 딱 한 번 있었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KBS, 그다음에 일본의 NHK, 그다음에 대만의 PTS 이렇게 세 개의 방송사가 공동으로 제작을 했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그러면 만화 공자전입니다. 공자님에 관한 일기를 만화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다 그 세 나라가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공자의 일대기가 만화로 만든 프로그램이 가능했죠. 그래서 서로 뭐 원하는 누가 맡고 동화 뭐 배경에 관한 그림은 누가 맡고 뭐 연출, 공동 뭐 사업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작성하고 감수 이런 것들을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노하우를 살려서 공동 제작한 그런 신뢰도 있습니다.
자, 편성 쪽에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방송의 소프트웨어 권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소프트웨어 권리. 그러니까 방송사는 그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방송의 케이블 텔레비 위성 방송 또 뭐 계속 뭐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그 권리들이 더 거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누가 그 소프트웨어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방송사에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일단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나라나 다른 방송사에다가 판매를 할 때 뭐 방송 횟수, 방송 기간 이런 것들을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이 끝나면 또 다시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계속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막 무한정 복제를 해서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베스트셀러처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권리가 상당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 방송권이죠. 뭐 지상파라든가 케이블 텔레비라든가 위성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권리를 줘가지고 제한을 해 조건을 붙여가지고 방송권을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체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권한도 늘어나고 수익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만 제대로 된 그것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방송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나라의 그런 그 프로그램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이 이제 좋은 게 프로그램을 방송사에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해외에도 교민이 많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에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민들이 기꺼이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본단 말이죠. 따라서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뭐 비디오를 복제해서 판매할 수 있는 비디오권, 그 다음에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뭐 전시권, 그 다음에 이제 완소스 멀티유스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윈도우라고 해요. 윈도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소스 하나의 소스를 멀티유스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 드라마를 뭐 뮤지컬을 만든다든가 뭐 뮤지컬을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권리를 캐릭터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기 공룡 둘리다. 그러면 그걸 인형을 만든다든가 신발을 만든다든가 학용품이라든가 뭐 옷장식을 만든다든가 등등 다양한 방법을 만들 때 그 권한을 그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도서 출판, 책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KBS 같은 경우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것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노인들한테 인기가 많죠. 전 세계 노인들한테 그 KBS 방송되었던 생로병사의 비밀을 책으로 만들어서 또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 출판권. 그다음에 음반이나 테이프. 그 인기 드라마에 있었던 그 OST 음악 같은 거는 젊은이들 굉장히 여러분 같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것들을 음반이나 테이프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권리. 또 영상 자료. 그래서 일반인이 방송사의 영상을 일부만 사용할 수 있을 때도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남북의 설원이라든가 에베레스트의 그 빙벽 같은 걸 오르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다 찍으려면 힘들잖아요. 그거를 돈 받고 팔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CD나 DVD로 만드는 그런 그 전자적 기록 매체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앞으로 미래에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판매도 가능하고 또 보존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게
질이 저하될 염두도 없죠. 여러 번 복사를 해도 디지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원화 그대로의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소프트웨어 권리라는 것은 그 소프트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70년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후세들에게까지도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매력을 가진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계가 국적으로 따지지 않은 그런 시장이잖아요. 따라서 질 좋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방송국이 몇 개이냐 이런 것보다도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그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에 그 재산이 될 수 있겠다.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진 자가 성자가 된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기획할 때는 이제는 뭐 기획의도, 제작비, 출연자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지만은 지금은 그에 못지않게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직접 그 관리하는 그런 콘텐츠 부서, 저작권 분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편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편성의 중요성, 그리고 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편성 프로그램의 확보에 관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